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인생 최고의 선물, 탈무드. 지은이는 납비, 옮긴이는 김이랑, 발행은 시간과 공간사입니다. 탈무드는 유대계 경전이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서로 통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탈무드라 부르는 것은 바빌로니아 탈무드로서 할라카와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하가다 두 파트 중에서 대부분 하가다를 요약한 것입니다. 탈무드란 히브리어로 배움 또는 교훈을 뜻하는데요. 이 책은 그 의미에 걸맞게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과 지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책은 총 4부 105편으로 구성되었는데요. 1부 인생을 변화시키는 탈무드의 지혜, 2부 인생의 해답을 주는 탈무드의 가르침, 3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탈무드의 교훈, 4부 인생의 빛이 되는 탈무드의 격언까지 유대인의 5,000년 지혜로 가득합니다. 탈무드는 몇 년 전에도 채널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탈무드는 새로운 개정판으로서 하가다의 원뜻이 이야기인 만큼 이야기의 묘미를 살려 편역이 됐습니다. 또한 컬러 일러스트를 곁들여 어린이부터 장년 및 노년층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탈무드의 지혜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세 자매.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으나 제각기 하나의 결점이 있었다. 첫째는 게으름뱅이였고, 둘째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셋째는 남 험담하기를 즐겼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남자가 찾아와 자신의 세 아들에게 그의 딸들을 짝으로 맺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에 아버지는 딸들에게 이런저런 결점이 있노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그런 정도의 결점은 자신이 책임지고 고쳐나갈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하여 세 자매는 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새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며느리에게 많은 몸종을 내어주어 일을 하게 했고,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창고에 열쇠를 주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언제나 마음대로 가져라 하고 말했으며,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어제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얼마 후 세 딸이 걱정된 아버지가 딸들의 집으로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고, 둘째는 가지고 싶은 것은 언제라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내는 시아버지가 시시콜콜 참견해서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세 딸을 만나본 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두 딸의 말은 사실로 여겼으나 막내의 말만은 고지 듣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막내는 헐뜯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유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먼 곳에 유학을 보내 공부하도록 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기 전에 눈을 감을 것만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집안의 한 노예에게 상속하되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만을 준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아들을 만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노예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주인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노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유서를 내밀었다. 아들은 매우 놀라는 동시에 큰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현명한 납비를 찾아가 상의했다. 납비를 찾아간 아들은 유서 내용을 설명한 다음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이제까지 저는 아버님이 누요하시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슨 이유로 저한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납비가 말했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께서는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모양일세. 이 유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군. 아들은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원망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시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납비가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진정 원하신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아버님께서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곧 알아챌 수 있을 걸세. 아버님께서는 본인이 죽고 나면 노예가 모든 재산을 빼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걸세. 어쩌면 노예가 아버님의 죽음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두셨던 것이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신 것은 그래야 노예가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님의 죽음을 알릴 것이고 재산도 소중히 간수해 둘 것임을 아버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일세. 그것이 저한테 무슨 소용이란 말씀입니까? 역시 아직 젊은이라 생각이 깊이 미치지 못하는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아버님께서는 유서에 분명 단 한 가지만은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쓰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걸세. 자네를 향한 아버님의 사랑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 후 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는 감히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지도자의 자질. 뱀 한 마리가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했다. 이에 화가 난 꼬리가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왜 항상 내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야? 왜 넌 나를 무작정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 나만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뱀의 머리가 말했다. 꼬리야,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도 마. 너한테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위험한 소리를 알아챌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뇌도 없어. 내가 너를 끌고 다니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야. 단지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으니까 나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도 마. 독재자나 폭군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한단 말씀이야. 그러자 하는 수 없다는 듯 머리는 이렇게 제안했다. 꼬리야, 내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할을 바꿔보자. 꼬리는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꼬리가 앞으로 나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은 깊은 개울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갖은 고생을 다해서야 뱀은 겨우 도랑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를 기어가다가 꼬리는 덩굴이 무성한 덤불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길을 쓰면 쓸수록 가시는 점점 더 몸을 찔렀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뱀은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왔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래도 꼬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장서서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불이 난 곳으로 기어들고 말았다. 뱀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뱀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머리가 필사적으로 움직였으나 때는 늦었다. 온몸은 불에 탔고 결국 뱀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인생의 새 친구. 한 젊은이가 임금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임금의 소환장을 받은 그는 혹시 벌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홀로 임금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 젊은이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중마고우로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또한 그가 아끼는 친구였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라고만 생각할 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젊은이는 우선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싫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대궐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곤란해. 절망한 젊은이는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 함께 가 주고 말고 자네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내가 임금님께 함께 가서 잘 말씀을 드려줌세. 세 친구는 각각 무엇을 뜻하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상징한다. 사람이 재산을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야 한다. 두 번째 친구는 혈육과 친척을 상징한다. 혈육은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선행은 평소에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더라도 선행한 사람이 죽은 뒤
영원히 그와 함께한다. 인생의 쾌락.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잃었다. 얼마 후 파도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서 배는 근처에 있는 섬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배의 닻을 내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며 폭풍우가 완전히 물러나기를 기다렸다. 섬에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5부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 부류는 배가 언제 다시 출항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섬을 구경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배가 빨리 출항하기만을 기다렸다. 두 번째 부류는 서둘러 섬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풍성한 과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에너지를 충전한 후 그들은 재빨리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부류는 섬에 내려가 아주 여유롭게 즐겼다. 너무 느긋하게 즐기던 바람에 배를 놓칠 뻔했지만 허둥지둥 배로 달려가 다행히 출항 직전에 승선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부류는 선원들이 닻을 걷어 올리는 것을 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다. 출항 직전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설마 자기들을 두고 가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배가 폭우로부터 미끄러져 나가자 당황한 그들은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치는 바람에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여기저기 돌에 부딪혀 피를 흘렸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부류는 섬에 내려가 그 경치에 도취해 먹고 즐기기에 바빠 배가 출항하는 것도 몰랐다. 섬에 남겨진 그들은 결국 맹수에 쫓기거나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죽었다. 만약 당신이 이 배의 승객이었다면 어떤 부류였을까? 첫 번째 부류는 인생의 쾌락을 아주 무시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부류는 알맞게 쾌락을 맛보았고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는 심각할 정도로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고생을 감수해야 했다. 네 번째 부류는 결국 배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너무 늦어 고생했고 부상당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몸이 아팠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는 5번째다. 그들은 일생을 향락과 허영에 빠져 앞날의 일을 망각한 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앞에 닥칠 불행한 죽음조차 전혀 이겨나지 못하고 오로지 쾌락에만 빠져 시간을 낭비한다. 아담과 하와. 구약 성서를 보면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 만든 존재라고 나온다. 어느 날 황제가 한 랍비의 집에 찾아가 따지며 물었다. 하느님은 도둑이나 다름없다. 어째서 남자의 갈비뼈를 훔쳐 갔단 말이냐?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랍비의 딸이 끼어들었다. 황제 폐하의 부하 한 사람만 제게 보내주십시오.
좀 난처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옵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 내가 말하는 그 난처한 문제가 무엇이냐? 실은 어젯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훔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금고를 가져간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난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난처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운 일이로다. 까닭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도둑이라면 언제든 환영하겠다. 납비의 딸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일도 그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대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보물, 즉 여자를 세상에 남겼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 누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재물로 행복하게 살아라. 누에는 배를 타고 떠났으나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재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누에는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다. 가까스로 헤엄쳐 어떤 섬에 도착한 노예는 슬픔에 잠겨 섬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만났다. 섬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환호성을 외치며 임금님 만세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 화려한 궁전으로 안내되어 거기서 살게 되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그는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일세. 가진 것 하나 없이 벌거숭이로 섬에 도착한 나를 임금으로 받아준 이유를 말이야.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우리는 그를 임금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곳에 오면 임금님은 황무지로 쫓겨날 것입니다. 정말 고맙군.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 부지런히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겠군. 그리하여 그는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황무지에 꽃도 심고 과수도 심어 먹거리를 풍성하게 했고 집도 마련했다. 그는 얼마 후 다음 왕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곳에 도착할 때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황무지에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했고 나무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만족하지 않고 충실히 미래를 준비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그것이다. 혓바닥을 사용하지 않는 뱀. 세상의 모든 동물이 한자리에 모여 뱀에게 물었다. 사자건 호랑이건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냥감을 잡아 한 입씩 뜯어 먹는다. 그런데 너는 사냥감을 통째로 꿀꺽 삼키니 어찌된 일이냐? 뱀이 대답했다. 그래도 나는 남을 헐뜯는 인간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혓바닥을 이용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으니 말이다. 부부싸움. 한 부부가 크게 다툰 뒤 심리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는 부부를 한 명씩 따로 만나 그들의 말을 들었다. 남편과 아내를 동석시키면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는데 전문가는 그녀의 말을 듣고서도 모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는 부부가 돌아간 뒤에 전문가에게 물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서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전문가는 젊은이의 말도 옳다고 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식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찰을 크게 만드는 일이지. 양쪽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면 그들은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충돌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라네. 수다와 깃털. 수다가 심한 여인이 있었다. 수다의 도가 지나쳐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였다. 이에 마을 여인들이 납비에게 상담을 청했다. 그 여자 허풍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있어요. 그 여자는 개미를 보면 황소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떨고 다녀요. 다른 여인이 호소했다. 그 사람은 말이죠. 내가 남편을 출근시킨 뒤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낮잠이나 잔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와 마주칠 때마다 아유, 부인은 어쩌면 이리도 곱나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이와 어울리지도 않게 젊어지려고 겉멋을 부린다고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납비는 여인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여인들이 돌아가자 심부름꾼을 보내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당신은 어째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 떠벌립니까? 그러자 그녀는 쌩긋 웃으면서 말했다. 특별히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실제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지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려는 것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옳은 이야기들이랍니다. 제 남편도 인정한다니까요. 납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밖에서 큰 자루를 하나 가져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말이 많다고 인정했어. 그러니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납비는 그녀에게 자루를 주면서 말을 이었다. 이 자루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자루를 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에 도착하면 내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십시오.
자루는 무척이나 가벼웠다. 그녀는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하면서 광장으로 갔다. 광장에 도착해서 자루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깃털이 한가득 있었다. 그녀는 나피가 시키는 대로 깃털을 꺼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 이르러서 그녀는 발걸음을 되돌려 아까 늘어놓은 깃털을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깃털이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려 도저히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나피에게로 돌아가 말했다. 깃털을 늘어놓았지만 몇 개밖에 줍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피가 말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자루 속의 깃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한 번 나오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인생.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상황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세계는 질서, 법, 평화의 새 기반 위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었어도 젊다. 자기의 결점만 걱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알지 못한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때 놓친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낭비벽은 마음 쓰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려운 일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처세.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날 안에 사용하라. 내일이 되면 깨질지도 모른다. 정직한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종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자는 욕망에 조종된다. 남의 도움으로 사느니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거리가 있다. 항아리 속에 든 한 개의 동전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자란다. 항아리의 겉을 보지 말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업적에 의해서 평가된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를 보고 장차 그 오이의 맛을 짐작할 수는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자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풍족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인생 최고의 선물 탈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